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십니다. 글쎄 뉴스가 폭주하는 세상. 엄청 많아요. 우리의 시야가 너무 흐려지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똑바로 잡아야 되겠어요. 네. 뭐 당연히 워낙 이쪽 분야 돼가니까 어제 그 박대령 재판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그건 이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우리 네. 의원님한테. 어떻게 보셨어요? 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그 박정훈 대령이 지시를 어기고 항명을 했다. 그리고 자기가 지시한 건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고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박 대령을 범죄자로 몰고 갔거든요. 근데 또 윗선에 지시가 없었다라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는 대통령실은 개입한 적 없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털어놨던 겁니다. 대통령이 아침 회의 끝나고 크게 화를 내서 이러면 사단장 누가 하란 얘기냐 해서 저기 국방부 장관 전화 바꾸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 사달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은 어제 김소령이 위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박 대령이 들어서 이게 사태가 이래서 커진 거구나 하는데 어제 김 사령관은 나와서 김사령관.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말이죠. 그동안에 그 공개된 녹취록만 봐도 그 박 대령이 터지고 김계환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에 중령하고 통화한 녹취록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경찰청 이첩한 거 우린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진실되게 했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첩이 정당했다고 얘기하는 녹취록이 나와요. 근데 이번엔 이첩이 항명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뭐 박정훈이가 잘못했다 막 이러면서. 참 내가 이런 데서 비애감을 느끼는데 우리 해병대는 지금까지 정직과 그 신념으로서 이 안보에 초석이 돼 왔던 이 군인 정신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말을 바꾸고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저는 정말 이 사령관의 말에 대한 어떤 분노를 떠나서 우리 군의 앞날이 걱정이 된다. 누가 앞으로 충성하려고 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입장이 나왔는데 네. 정말 사심 없이 충성을 다했는데 이러실 줄 몰랐다 이게. 그렇죠. 얼마나 뒤통수 맞은 느낌이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아무리 권력이 중요하고 그렇다 그래도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것도 부하를 죽이는. 제가 그래서 사실 어제 재판에서 우리가 보통 위증하냐 아니냐 이걸 따질 때 판사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위증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법정에서 선서한 다음에 거짓말할 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보통 많거든요. 네. 근데 어제 이제 물론 군사법원이긴 했습니다만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대통령실로부터 그런 얘기 들은 적 없고 대통령이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을 해버렸잖아요. 아니 자기가 말을 해서 그리고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김정대 의원님 말씀도 듣고 또 다른 그 기사들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박정훈 대령의 말로도 내지는 그 박정훈 대령이 KBS 나와가지고 또 이제 그 얘기한 것들로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제 딱 본인의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나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 네. 본인이 위증죄를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도 이런 일을 할 정도로 뭔가 보장된 게 있는 건지 왜 이러는 건지. 보세요. 작년 연말에 군 정기 인사 때 우리나라 군의 사성장군 싹 바꿨습니다. 삼성장군까지 싹 바꿨어요. 근데 해병대만 안 바꿨어. 아하. 지금 김계환 사령관을 못 바꾼 이유가 네. 이거 수습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바꿔버리면 딴 얘기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다른 군의 육해공군은 삼성 사성장군 다 바꾸니까 밑에가 진급해서 올라오는데 그렇죠. 작년에 작년에 해병대만 진급자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밑에서도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다 보니 이 공석 투수타 자리 하나를 임성근이 지금도 차지하고 있으니 다 엉망진창이네. 김계환, 임성근 1사단장으로 내려가는 요 라인이 지금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못 바꾸는 건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방탄하는 군내 그 지기자들이란 말이요. 네. 그래서 다른 군대 다 바꿔도 해병대만 안 바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수습하고 나가 이건데 밖에 나가면 딴 말 할까 봐. 민간이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요. 다 군복 벗고 나가는데 여기만 자리 지키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사실은 배려를 받았으니까 거짓말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군대라는 게 뭡니까? 인사는 신진대사입니다. 네. 이게 혈액처럼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막아놓고 지금 이걸 은폐 조작하는데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공수처가 끼어들었어요.
끼어들었어요. 공수처가. 그래가지고 공수처가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의 집무실과 집, 그다음에 국방부 압수수색? 검찰단 전부 압수수색 야, 해버렸어요. 공수처 멋있네 이제. 이제 손준성 검사 건도 그러더니 느려 터져서 문제기 가기는 가나 봐. 드디어 공수처가 어. 한 건 제대로 하더니 계속 잘하네요. 그리고 4월에 박정훈 대령 외압 특검이 국회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실의 시간이에요. 이제는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그러네. 언제까지 거짓말하는가 두고 보자고. 이거. 그럼 총선 끝나고 이제 특검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박대령. 그때 나는 200표도 모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요? 200표 모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론 73%가 박대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맞아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왔죠. 거기에다 그때 선거 떨어졌는데 이번에 검사 출신들이 떼거지로 출마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제일 많아. 거의 30명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검사들한테 밀린 국회의원들 그때 다 앉아서 투표해야 돼. 알겠습니다. 200표. 알겠습니다. 어. 200표를 받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네. 김건희 특검과 박정훈 대령 특검으로 그걸 내다보고서 선거를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누굴 찍어주겠습니까? 73%를 찍겠습니까? 아니면 극소수 은폐 세력을 찍겠습니까? 네. 이렇게 선거판을 짜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희망이 생깁니다. 예. 네, 박대령 얘기 여기까지 하고 오늘 준비한 내용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6.25 전쟁에 대해서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여당이 역사 왜곡이냐 이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해당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이제 브루스 커밍스라는 미국 학자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80년대 저작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게 수정주의 사실 옛날부터 나온 얘기예요. 네.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수정주의 역사관이라 그럽니다만은 보수 정통 주류 이론이 인정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끊임없는 남북한 간의 무장 충돌이 있었던 역사는 빼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6.25가 일어난 걸로 일어난 것처럼. 하는데, 왜냐면 왜 주류가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당했거든. 그런데 세계 동서고금을 통틀어 역사의 어느 전사를 봐도 6개 사단이 지키는 전방이 그렇게 금방 무너진다는 하루 만에 게. 무너지고 사흘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다는 이 치욕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네. 그 신호가 많고 징후가 많았는데도.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대비할 틈도 없었고. 참, 모든 게 다 야합이고 타협이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본군 출신 일본의 독립군 때려잡던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그 사단장이 서부전선의 3개 사단의 사단장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예요. 무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뚫렸는데 그 무능함을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청천벽력처럼 일어났다 이게 전쟁이. 그런데 실상을 보면 어떠냐 하면은 계속 무장 충돌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크고 작은 충돌에 이미 우리 특수부대가 북에 넘어가 있었고 그걸 켈로 부대라 그래. 그러면서 공작이 들어가 있었고 네. 저쪽도 그랬는데 그 많은 징후를 천하태평 설마 무시하다가 이렇게 이승만 된 거군요. 대통령부터 도망갔던 사건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여당이 이렇게 발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또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이 더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성 공무원의 병역 의무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나이 든 남자들을 오히려 군대 다시 보내자. 시니어 아미를 하자. 네, 그런 55세부터 칼럼이 75세까지.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런 논란이 정말 왜 갑자기 일어난 거고, 갑자기라기보다는 왜 이게 생산적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세상이 미쳐 참네요. 돌아간다는 이해가 게 안 가요. 이제 지금 제가 요 며칠 동안 밤에 좀 달렸는데 이게 호프집 같은 데 가면은 지금 20, 30대가 난리예요. 이준석 예, 병역. 여자도 군대 가라. 이러면서 남자들이 뭉쳐요. 좋아해요? 예. 아마 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설익은 정책으로 갈라치고 2030 남성 선동하고 이렇게 결집시키는 이 나쁜 정치가 사회적 분열을 자기 정치 무기화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정치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앞으로 남녀 갈등에 회복하는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드는가 암담한 상황이에요. 자, 이준석 대표 말은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 교도관은
군대 갔다 온 여성만 그러니까 지원할 자격을 주자는 그 얘기예요. 공무원 하려면. 어. 네. 근데 이 4개 직종이 여성 문턱이 가장 높은 직종이에요. 지금 소방관의 여성 비율이 그 9.5%, 그 다음에 경찰관의 여성 비율이 12.5%입니다. 그런데 여성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그 여성 피의자도 많고, 여성 치안도 있고. 그래서 경찰청은 15%까지 높이자는 입장입니다. 근데 군대 갔다 온, 그것도 병사로 갔다 온 여성만을 여기에 그 공무원 담임권을 주자 그러면 네. 어떤 여성이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여성 문턱이 제일 높은데 더 문턱을 높이자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뭐 경찰 여성 공무원이 70%라더라. 그러니까 좀 이런 가짜 뉴스. 정확하지 않은 팩트를 가지고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요. 경찰, 군, 소방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공약인데 네. 나는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여성징병제로 가기 위한 일종의 어떤 중간 발판을 이번에 제시한 건데 주로 이런 것들 여성징병제를 주장했던 인물이 하태경, 이준석, 유호정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아무도 군대 간 안 갔다? 사람은 없다. 그러면 아니 여성징병제를 왜 꼭 군대 안 간 남자들만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이준석 대표는 공익이 아니라 병역 그 특례. 병역 특례 받았잖아요. 그거 말썽 많았어요. 군대 문턱도 안 밟아봤어. 군대 문턱도. 그것도 IT 하버드 대학 그 컴퓨터 공학으로 해가지고 그거 금수저 병역 특례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제 얘기가 뭐냐면은 정말 군에 가서 고생 박박 끼고 이래서 이게 군대라는 게 이렇고 전쟁이 일어나는 게 무섭구나. 네. 이런 걸 아는 제대로 복무한 사람들은 말이 없어. 전부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야.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님 페미니즘이나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여기까지 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찬반이 많이 갈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군대 갔다 온 상실감 때문에 청년들이 그 남성들이 그런 것들을 분출하는 건데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자, 고발 사주 의혹 받고 있던 손주정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열심히 노력한 끝에 징역 1년의 실형이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징역 1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유죄로 인정됐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물론 아쉬운 점은 선거법 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된 게 아니라는 점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현직 검사가 고발 사주의 주체자로서 정범으로서 행동했다는 걸 법원이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윗선, 도대체 이 사람이 이걸 왜 했겠냐. 범행 동기와 관련해가지고 결국 윗선에 누군가 있었겠다. 이렇게 밝힐 수밖에 없잖아요.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자, 2020년 당시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때 대검 정보정책관이에요. 이 자리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기관장한테 어떤 이러이러한 범죄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정무적 판단해서 직보하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자기 뜻대로 무슨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핵심 참모가이자 측근인 거고 그러는데 윤 대통령 한동훈을 공격하는 민주당의 좀 손볼놈들이 있어. 채널 A 사건이라고 터졌고 그 최강욱 의원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총대를 공격수로 나섰어요. 그런데 이걸 고발을 하라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한테 고발장을 써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당에 결탁해가지고 이런 어떤 일종의 어떤 공작 정치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것들이 대검 정보정책관이 개인 일탈이다? 아니 그걸 누가 믿습니까? 이거는 당시 검찰 특수부 출신들의 집단의 이익을 수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이제 그때 그 조국 사태로부터 쭉 이어져 와가지고 민주당의 반검찰 세력들하고의 어떤 사활을 건 투쟁이 있다 하면은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법을 기술적으로 운용해가지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고발 사주를 하는 건데 빨리 국민의힘이 고발해라. 그래야 우리가 수사한다. 이렇게 약속 대련을 한 거란 말이죠. 아니 이걸 갖다가 그러면 손준성 검사 혼자서 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정보 건데. 수집은 누가 했고 이거 결행은 누가 했으며 그러면 윤봉길이 혼자서 폭탄 던집니까? 다 김구 선생하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그 의식이 있고 집단화가 되고 해서 그 개인이 힘을 내는 거지.
이런 식의 그 저기 뭐냐 걸 갖다가 혼자 했다라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게 공수처 수사의 또 한계예요, 이게. 근데 공수처는 제가 보기에 그 인력과 그 경력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낸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판사님도 사실은 되게 압력을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판사님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확실한 혐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그 우울했던 국민들 마음에 청량제 같은 신선한 소식이다.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아마 반가운 아무래도 소식을 좀 보신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는 듯한 느낌을 조금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현재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이분이 지금 사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스탠스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한 위원장이 막 구질구질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또 자꾸 딴 얘기를 돌린단 말이죠. 아니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고 덫에 걸렸다는데 네. 그러면은 제가 묻고 싶은 게 배우 이성균 씨가 유흥업소 영업실장에 덫에 걸려서 결국은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뭐 증거도 없지만은 덫에 걸려서 음료수를 마신 걸로부터 사건이 시작된 건데 그 배우 이성균을 3번 경찰 포토라인에 세웠어요. 이 김건희식 이게 피해자 논리라면 경찰은 이성균을 보호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덫에 걸린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피해자죠. 어떻게 했습니까? 반 죽여버렸어요. 거의 조리돌림하고.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니까 보호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배우 이성균은 피해자니까 너도 나쁜 놈이야, 너도 오염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사회적 죽음. 둘의 차이는 대통령 부인이냐 아니냐였잖아요. 둘 다 유명하지만. 아니, 배우 이성균이 그렇게 조리돌림 당할, 정말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피해자 논리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범죄를 은닉하거나 면책되기 위한 거라면은 우리 사회의 그 많은 피해자들은 도대체 뭐며, 거기에다가 피해자라는 게 뭐 심지어 종북 목사, 노동당 외곽 조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남북 관계에서 이제 화해 협력하려고 원래 그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찾아간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걸로 접촉을 했다 그러면 국가보안법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주거 침입죄 막 이런 걸로 주거침에 오라 그래서 갔는데. 이제 거기서 요즘은 그거겠죠. 범죄 목적을 가지고 속여가지고 들어갔으니 그런 경우는 주거 침입이 된다. 이제 이런 법리를. 아니 그런데 최근에 법이라는 게 이제 이게 법치 사회가 아니라 저는 금치 사회라고 보는데 사실상. 왜요? 돈 때문에? 돈 많은 사람 좋은 변호사 쓰고 이런 식의 논리 만들어서 빠져나가는데 이게 권치고 금치지 무슨 한국 사회에 법치가 있습니까? 난 그 말들은 불쾌해요. 네. 돈 없는 사람한테는 해당 없는 얘기예요. 돈 없는 사람으로서 불쾌하다. 불쾌한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불편한 얘기예요. 맞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저도 그 말에 충분히 동의하고 돈이 없으면 재판도 제대로 못 받는 현실이 사실은 네. 정말 사실이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시간이 다 돼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외교부가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독도가 제외가 돼 있어요. 제외 공간 아이콘을 넣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제외 공간. 저 정말 이거 미쳤던 실수가 것밖에. 그러는데. 이거 실수가 아닙니다. 한두 번도 무슨 아니고. 놈의 실수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말하는 정신교육 교재가 나오질 않나. 그 2천만 원 들어 인상한 거 전량 폐기했잖아요. 그 표현 때문에. 아니 무슨 실수가? 아니 우리 외교부도 미치고 국방부도 미치고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 근데 한 가지 기조로 가는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왜 모든 실수가 한 방향을 향하고 왜 그런지 있냐고. 모르겠어요. 그 반복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일본의 그 조선인 강제 징용 추모비가 네, 추모비가 철거됐어요.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에 있는 군마의 숲에 있는 공원에 있는 조선인 강제징용 위령비가 철거됐습니다. 그게 2004년도에 그래서, 시민들이 세운 거예요. 네. 그게 원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걸 이용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걸 뭐 허락받고 했다는데 그게 2012년도인가에 정치적인 뭐 언급이 하나 있었다. 요거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추모비에 기업 반성 우호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어떤 과거 전쟁 범죄에 대한 기억과 반성과 그걸 넘어서는 우호를 기대. 양국 간의 우호를 기대한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정신을 침략하고 나서 이런 실수 얘기를 우리가 한다는 걸 봤을 때
역사는 반복되는가. 진짜 100년 전에 그 역사는 반복되는가.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인간성과 양심의 우리의 문제로 되돌아가자.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요. 우리나라 정체성도 없어지고 국가도 다 부인하고 그냥 다 내주고 왜 이런 굴종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왜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제 증오의 언어로 정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 북한에 대해서 또 중국에 대해서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무방비 상태로 되는 것이죠. 나는 이게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 참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좀 부끄러운 짓도 부끄러운 짓인데 그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를까봐 저는 걱정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냐. 맞습니다. 그래서 가해 피해 역사가 왜곡되는 역사는 또 하나의 100년의 수치입니다.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온 힘을 다해서 막아내서 우리가 역사의 어떤 그 본질에 회복하고 또 다시 그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초롱님께서 다 맞는 말인데 온 방송을 장악한 이 상황 선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 선거 많이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너무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예. 우선 야권이 어떤 그 원칙과 비전을 중심으로 연대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의석수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이게. 지난 대선 패배의 교훈을 우리가 잊었는가? 지금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200석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또 아니 그건 선거 결과와 안타까워. 관계없이 200석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선거는 선거예요. 알겠습니다. 우울하네요. 갑자기 또 희망으로 시작했다가 아니 절망으로. 우리 시민들이 결국은 판단하실 거예요. 시민들이 이렇게 박근혜 탄핵 때도 시민이 정치를 앞섰습니다. 맞습니다. 시민이 정치를 끌어갔어요. 이젠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정의당의 비대위원 대변인, 예. 네, 대변인으로 활동하시면서 많이 힘드셨는데 이거 잠깐만 여쭤볼게요. 네. 이은주 의원 네. 탈당합니다. 그래야지 의석을 승계시킬 수가 있고. 탈당이 아닙니다. 탈당이 아니에요? 저 의원직 사퇴입니다. 의원직을 사퇴하는 그건 거예요?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고요. 네. 그래서 탈당은 아니고 네. 의원직을 다음 승계자한테 넘겨주는 이렇게, 걸로? 넘겨주기 위해서 이자스민 의원이 들어오는 건가요? 이자스민 의원인데 이제 유호정 의원도 탈당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네. 그다음에 이자스민 의원 두 분이 승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3번 네. 총선에서 번호가 중요한데 예. 기호 3번은 좀 가능성이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 보면 하도 상황이 그냥 뭐 달라져서. 핵분열 같은 인상을 주니까 저 얼마나 뛰쳐나올지 정치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2월 아마 20일이 넘어서 탈당하면 기호에는 지장이 없고, 그래서 뭐 무난히 3번이 될 걸로 봅니다만은 언제 또 각 당이 그냥 천지개벽을 할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라서. 제3지대에서는 7명 모으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어요. 글쎄 뭐 시간 문제라고 뭐 맨날 그렇게 그 흰소리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뭘 눈치 보고 자꾸 뭐 이렇게 그 계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불확실해 보입니다. 네. 이번 주 정치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는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테러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거운 물체에 두부를 가격당했다.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글쎄 두 사건에서 아직 공통점을 도출한다는 건 성급해 보이지만 이번에 배현진 의원의 그 피습 사건을 보면은 강남이다. 그 다음에 중학생이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예, 이런 어떤 상황들 보면은 저는 이거 조심스러운 가설인데, 이건 뭐 미국에선 연구가 많이 된 거지만은 주범이 어떤 외로움을 강요하는 시스템 아닌가. 그 부동산 중개업사 그 A 씨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를 테러했던 이재명 대표 피습했던 주변하고 교류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공인중개사 하면서 그 모임에도 안 나갔고 굉장히 외로운 어떤 상황이고 경제적 공공이 있어요. 근데 요즘 모든 통계가 10대, 20대가 가장 외롭다는 거거든요. 그렇대요. 네. 그리고 1인 가구가 주로 20대고 그렇죠. 강남이 최고입니다.
그래도 오피스텔에 많대요, 되게. 예. 또 20대 빈곤율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근데 15세라 그러면은 그러기에는 좀 나이는 좀 적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정 환경을 봐야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외로운 늑대형 범죄라는 게 우리가 급격히 1인 가구가 확산이 되면서 고립되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개인이 네.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런 상태의 어떤 극단성이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미국에서 트럼피즘이에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각종 동호회, 가족, 모임, 공동체 이런 단어를 거의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지지율이 높아지다는 거, 유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원래 전통적인 가치관은 그 행복한 가족, 공동체 가족, 간의 지역, 종교. 예, 종교, 기독교, 그다음에 네. 사람들하고의 그런 뭐 봉사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원래 중시했던 중산층의 모습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지지자들의 모양은 그거랑은 완전히 반대인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반대죠. 미국에 지금 신보수주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의 엘리트들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은 가족 종교 네. 지역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게 신보수주의의 핵심 운동이죠.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갈등이 봉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봉합이라고 하는 거는 뭘 좀 근본적인 걸 해결하는 건 아니니까 네. 언제든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조금 미묘하게 좀 자제하고 있는 듯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은 수술을 끝내지 않고 수술칼을 뱃속에 넣은 상태로 그러니까요. 꼬매버린 것이다. 네. 칼이 들어있으면 큰일 나겠네요. 그러니까 핀셋이나 칼이나 거즈나 네. 이런 거를 갖다가 깜빡 그 뱃속에 넣어놓은 상태로 그냥 꼬매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봉합은 됐어요. 봉합은 됐지만 그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네. 수술 칼이 들어있어요. 네, 이런 상태의 봉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이 봉합의 본질을 자꾸 김건희 여사 명품백으로 몰고 가는데 그거는 마지막의 계기지만 난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 본질은 뭡니까? 그거 영화 보셨나? 달콤한 인생이라고? 거기에 배우 김영철이 이병헌한테 마지막 대사가 뭐예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니까 이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왜 줬냐? 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대선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았어요. 따라잡았대요. 정말. 따라잡았고. 1등도 했대요. 1등도. 그리고 저기 그 비대위원장 되고 시도당을 순회하는데 온 인산이네. 이건 뭐 한동훈 반이요. 그러니까요. 사진 찍고. 거기에다가 진짜 정치를 하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존재감을 위협하고 한동훈이 떠버리는 이런 형태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었다. 처음에 여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낸 것은 원래 원희룡이나 다른 비대위원장 후보가 있었는데 굳이 법기술자를 보낸 이유는 이 특검 문제 잘 처리하고 한시적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내각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거 가서 저기 그 왜 저 야구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중간 개투라고 있어요. 네, 중간 개투. 마무리도 아니요. 마무리 투수가 말고. 아니라 중간 개투. 네. 그거 하라고 보내놨더니 뭐야 지지율이 20% 거기에다가 뭐 저는데 그 사이에 저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작아지네. 그러네. 이러니까 오라 이런 이게 뭐야? 지금 네. 저기 이게 이제 주인과 대리 모델이라고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주인과 대리 모델이요? 이야, 네. 그러니까 그 저기 주인의 대리인 에이전트가 나중에 주인 행세를 해버리는 거죠. 진짜 저기 의뢰인은 따로 있는데 변호사가 이제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 입장에서 기분 나쁜데요. 세익스피어 비극 그 헨리 8세에 보면은 변호사들 다 죽여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혼 소송에서 처음에 남편 부인은 온데간데 없고 양쪽 변호사들끼리 이제 그거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인 대리인이 바뀐겨. 그래가지고요 이게 저기 보니까 정치를 하라고 보낸 게 아니야. 실점을 막으라고 개투용으로 보낸 건데. 그 말이 딱 맞네. 네. 아니 이게 가만히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한동훈 판이네.
그렇게 되면 이 권위주의 위계 질서에선 가장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명품백이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보면 한동훈은 이해를 못했죠, 비대위원장은. 그래가지고 저기 사퇴 거부를 해버리고 네. 했더니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 나이 이게 마지막에서야 진심이 확인되네 이게. 드디어 나오는군요. 예. 소위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딱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뭐야 한동훈은 이제 이런 것에서 깊은 내상을 입은 거기 때문에 이거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다니까 저 서천 화재 현장이니까 서둘러 봉합하는 모양을 했는데 문제는 그 뱃속에 아직 수술용 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향후 네. 이 이제 타이밍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행동을 할 텐데 어떻게 나올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한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권력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자형 정치인이고 한동훈은 여우형 정치인입니다. 사자형은 뭐고 여우형은 뭐예요? 그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얘기한 네. 그 정치인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자형 정치인은 지배하려고 그래요. 모든 게 위계 질서 안에서 지배하려고 하는 건데 여우형 정치인은 지배하지 않고 조작을 해요. 조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걸 조정하는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유형의 정치인이 권력 내에서는 조화를 이루어야 그 권력은 성공한다는 게 마키아벨리의 주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법기술자 한동훈은 말하자면 어떤 여우 같은 그런 어떤 그 언변과 화술과 또 저기 지식과 이런 어떤 그 순발력으로 정치를 하다 보니 전형적인 여우형 정치인이지 네. 욱박 지르고 지배하려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둘이 불화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이럴 때 권력은 유연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이 둘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강해지면은 이게 이제 사달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의힘을 보면 딱 거기에 걸렸어요. 그런데 나는 지배하려고 했는데 이놈이 똑똑한 척을 하네. 그러니까 윤석열 주변에는 자존감이 낮고 그다음에 다소 좀 뭔가 저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 출세해요. 그 정권은. 그러니까 약간 모자라면서 네. 저기 보스 앞에 잘 지는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많아요. 납작 엎드린 사람들이 많아요? 예, 많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 앞에서 과잉 흥분을 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그 김용현 경호처장의 그 강성희 의원 당수 사건입니다. 이게 들고 나가고 그러네요? 과잉 행동이나 그러니까 그게 무언가 자기 신념대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보스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무언가 나는 충성을 행동으로 이게 또 경호처 구호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모습의 그 반증이라는 겁니다. 그런 네. 현상들이.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은 전형적으로 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해 놓으니 한동훈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완충지대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자기가 나름대로 스펀지 역할을 해서 일부를 흡수해주면서 여론은 이기고 총선에 이기는 길에 어떤 DMZ, 비무장지대 완충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가 흡수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윤 대통령 눈으로 보니까 한동훈 자기 정치로 보이는 거야. 아니 윤 대통령 눈으로만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하라고 보내놨더니 자기 정치하고 다니네 이러면서 좀 불만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어떤 한동훈 대권 후보라는 이미지에서 움직이는 친한 그룹이라는 가능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이제 위기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지금 벌써 형성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권력에서 옛날에 박정희와 김종필, 김대중과 김상현, 이런 식의 어떤 그 조합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봤잖아요. 그리고 사달이 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윤 대통령의 어떤 심각한 불치병은 뭐냐 하면은 이런 상황 정도를 2인자를 넉넉히 품어주고 저까지 품어주는 김대중 같은 리더십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포용력과 유연성에서 권력은 커진다. 그렇죠.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커진다. 이런 면에서 권력의 성격을 조금 딱딱하지 않게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유지하는 어떤 도량이 있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그게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앞에서는 과잉 충성 경쟁하는 참모들이나 네. 굉장히 자존감 낮은 사람들, 말하자면은 또 뭐 적당히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조금 대통령 입장에서도 신경질 낼 만한 게 그 많던 친윤 그룹이 어느새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있어요. 그거 본인이 다 쳐냈지 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딴 데로 지금 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당내 입지가 견고해졌고 판정승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아니 그래서 이건 뭐 아직 9회 말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윤 대통령이 뭔가 이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건 비대위원장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스쳐가는 자리가 아니라 위기에 빠진 정당은 비대위원장이 상징이자 그러니까요. 권력이고 실세입니다. 그 정권을 주는 게 비대위원장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바지 사장 같이 이렇게 그거나 맞고 몇 개월 하다 나와 이렇게 설정했다는 게 막상 비대위원장을 한동훈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에는 이 역할 차이에 대한 중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 그것이 결국 이 사달로 이어진 거다. 근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준 그 역할을 네. 별로 그렇게 끝까지 충실히 수행하고 싶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초창기 때는 그 역할을 이제 매개로 해서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딱 그 역할만 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 그런데 막상 자리에 앉아 보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바지 사장만 하는 거는 성이 안 오히려 차지. 다 저기 공멸하는 길이고 그래도 이왕 왔으니 뭔가 역할은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하나 앉혀놓더니 이놈 많이 컸네. 이런 사인으로 이게 다가가니. 그러니까 이 둘 간의 긴장감은 이게 끝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반드시 비극으로 끝나. 그래서 달콤한 인생 영화를 보라니까. 그 영화가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꼭 보겠습니다. 사실 안 봤는데. 그래요? 그거 네, 좋은 영화인데? 제가 볼게요. 네. 자, 선거제 관련 얘기 잠깐 할게요. 민주당이 어제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총선에 적용된 선거제 관련 막판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 결론은 도출되지가 않았어요. 네.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결론을 내야지 당도 전략을 세울 텐데 정의당의 입장은 뭡니까? 아니 나는 연동형? 민주당이 의총에서 결론 낸다 소리를 언제부터 들었더라 하니까 작년 12월 같기도 하고 하여간 결론 낸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피습 후에 당무 복귀할 때도 제 일성이 이제 민주대연합에 제한이 있을 거라고 예고편이 다 나간 상태에서 네. 막상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거제 개혁의 결론에 있어 과정이 매우 지금 바람직스럽지가 못하다. 특히 자꾸 계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거 선거에 전부 마이너스다. 근데 그게 민주당만 욕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우리 그냥 병리평으로 회귀한다 이러니까 거긴 일관되게 했죠. 그러니까 권역별 병리평으로 회귀한다 그러면 안 되죠. 원래 지난번에 국민의힘도 약속을 같이 한 거 아니야? 합의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런데 합의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게 제가 1월 초, 12월 말 1월 초에 민주당을 접촉했을 때 네. 준연동형 그 현행 선거법으로 총선 임하겠다는 아주 확언까지 들었어요. 저는 그것도 지도부로부터.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제 모든 비난을 마치 국민의힘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민주당만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것도 좀 저는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아니, 자꾸 그러니까. 정의당은 민주당만 걸고 넘어져요? 맨날 그러니까 본인들은 국민의힘 입장은 상수예요. 아니, 여기 그렇다- 상수고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변수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좀 뭔가 좀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계속 욕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나는 이거 아니면 안 해라고 고집 부리고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게 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정의당 그러니까는 사실 민주당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정의당 함께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좀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민주당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비례는 정의당을 찍어줘야 된다. 소수당을 어쨌든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네.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했었었고 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뭐 민주당 이중대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국민의힘 이중대가 됐다가 이제는 맨날 민주당만 욕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야 니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특검법 어느 당이 발의했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건 같이 서로 간에 이제 한 거잖아요. 게다가 많이 양보를 했죠 민주당에서 그렇게 의원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거 생각을 왜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최초로 누가 발의했냐고. 수정안 누가 발의했냐고. 광장의 앞줄에 누가 서 있었냐고.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실 때 초반에는 정의당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더니 지금 막 뭐라 그러시는데. 아니 왜냐하면 본인이 또 올바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또 그런 문제에 나와서는 또 정확히 지적을 안 하시니까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아니 나는 정의당 비판할 땐 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생존의 문제입니다. 작은 당에 그걸 자꾸 이걸 어떤 아침 저녁이 다르고 계산이 다르고 이런 문제로 이걸 보라보는 게 우리 슬플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의 존립과 생존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 자꾸 일어나면 분위기 바뀌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솔직히 이건 우리가 피해자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이 키포인트로서 이게 스윙 보터로서도 역할이 중요하니까 저는 같이 좀 뜻을 모으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북한 그저께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 불화살 3-31형 이거 발사했다고 하니까 우리 국방부에서는 아니야 그거 그냥 개량형이야 뭐 조금 나아진 것 뿐이야 이러면서 좀 축소했거든요 의미를. 중요한 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축소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줘도 되나? 자, 이걸 보세요. 1월 1일 벽두부터 국방부는 곧 전쟁 난다 그랬어요. 북한이 총선 앞두고 큰 판을 벌인다. 그게 계속 나가다 외신에까지 그러고 작은 사건도 엄청나게 북한이 포 쐈다. 네. 이래가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네. 그런데 1월 4일부터 해가지고 1월 18일까지 주가가 전 세계 꼴찌. 그러니까 코리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대폭락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걸 겪고 국방부가 갑자기 평화주의자로 바뀝니다. 전쟁 없다고 이제 동네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갑자기 또 달라져요. 아니, 스탠스가. 전쟁 위기가 난 게 신원식 장관의 외신 인터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신원식 장관이 자기 말을 뒤집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현실화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화된 겁니다. 그러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일체 강경 발언을 안 합니다. 북한에. 네. 그러면서 큰판 얘기도 사그러들었고. 맞아요. 아니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언제는 전쟁 불사 강경론자가 네. 지금 갑자기 평화주의자가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북한이 얌전해졌냐? 아니죠. 공세가 더 세졌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국내 외국인들이 주식 다 팔고 나간 거. 아이고. 그러면서 한반도가 전쟁 위험이 있다고 막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주사 담기 바쁜 거예요. 아니 그래 우리 솔직히 예측을 못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때가 주식 공매도 금지, 금융투자세 폐지, 주식거래세 완화 모든 증시 부양 정책을 다 발표하고 폭삭 주저앉아서 꼭 부산 엑스포 같이 됐다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권에서 당황한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시간이 빨리 네, 가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그래도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우리. 예.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아주 찬란하게 소개해 주는 경험은 진짜 나 어디 출마하는 사람도 아닌데. 아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인간적으로 너무 제가 사실은 존경하고. 그거는 내가 조금 하지. 그쵸. 예, 네. 달마 아닙니까? 원래는 다르마라는 사람이었는데. 맞아요. 네. 다르마. 달마가 네, 됐죠. 달마. 예. 자, 어쨌든 김종대 전 의원님하고 오늘 또 한번 신나게 또 정말 이 암울한 대한민국 현실을 좀 바꿔볼 수 있을 만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정의당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실망을 시켰습니다만은 총선 앞두고 또 많이들 바뀌려고 지금 비대위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막 욕만 할 게 아니라 격려도 해줘야 되고 지지도 해줘야지 그 당도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 예. 예, 제가 하루,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루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있어요. 네, 언제요? 대변 후에 비대할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네. 따뜻한 물이 나오고. 네. 그런데 제가 정의당의 대변인이자 비대위원 아니야. 그렇죠. 예. 이게 짝이 잘 맞아. 비대위원. 대변인이자 비대위원. 이거 알아들으셨어요? 대변과 비대. 네. 네. 그래서 제 얘기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만들어 보자. 이게 속에 묵은 적폐를 싹 씻어내고 야, 진짜 멋있다. 그다음에 물로 네, 물론 샥 이렇게 씻어내고. 하는 거지. 그렇게 보면은 대변인이면서 비대위원인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럼요. 예. 정말 중요한. 예. 저 근데 성과가 나와야죠. 아니, 자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지지율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여러분. 워낙 구도가 출렁이니까 그 뭐 맷돌처럼 갈리고 있습니다. 맷돌에 갈리듯이. 근데 오히려 이게 지금 저는 정의당을 위해서 다행이다. 이게 지금 환골탈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솔직히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 들어서 윤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는 그 강 의원이 그 순간에 내가 꼭 이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네. 그러면서 국민이 불행해지니까 제발 걱정 좀 잘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입틀막을 당하면서 정말 무슨 짐승처럼 쫓겨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경호원들이 제가 보기엔 미친 겁니다. 거기서 뭐 이렇게 뭐 마이크 자기네끼리 인력 끼고 야 저 사람 빨리 내보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얼굴 봤더니 그 의사결정을 왜 그렇게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강성희 의원은 본인에게 혹은 이 대한민국에서의 국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도 들어요. 자 어쨌든 그 충격적인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가 보기에 이분 재선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우선 첫째 너무 옳은 말을 했고, 그다음에 반드시 전달하려고 했고. 네. 사실 이것은 경호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 진정성을 반드시 전달하겠다. 다소 조금 무리가 따랐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근데 그 정도면은 어떤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쉽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쉽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용감하게 아니군요. 아니 네. 옛날에 그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 하신 말이 있어요. 네, 그 뭐라고? 군사 독재를 이렇게 거쳐오면서도 내가 그 바른 말 잘했다고 많이 찍혔지만 청와대 가서 대통령한테 직언하는 것처럼 세상에 힘든 일 없더라.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강성희 의원은 네. 작년에 그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왔을 때 여야 간의 신사협정으로 정쟁을 중단했거든요. 그때 대통령 면전에서 피켓 시위를 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줄여야 할 건 예산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입니다. 그거 딱 보고서 대통령이 지나갔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네. 저 사람이 그 정치하는 걸 보니까 어떤 그 광장의 맨 앞줄에서 홀로 외치는 이런 어떤 그 품격이 느껴지고 이번의 경우에도 능히 그럴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잘 알았다 하면서 등 한번 두드려 줄 수도 있는 거고 언제 한번 김치찌개나 먹자. 사실은 얼마든지 그렇게 넘길 수도 있는데 입을 막고 사지를 달랑 들어서 회의장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너무 모욕적이에요. 너무 모욕적이고. 참 그 대신 이분 재선은 따놓은 당상이다. 대통령이 근데 아까 우리 기자가 브리핑할 때 애써 외면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실 쓰긴 했는데 네. 제가 그거 보면서 물론 이준석 대표도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연설할 때 그 이민자의 가족이 나와가지고 네. 이민 정책 좀 제대로 좀 해줘라. 우리가 가족을 못 만나고 있다 이러면서 막 그 구호를 외치던 그때 네. 오바마 대통령이 제지하려고 경호원들이 둘이 와가지고 하니까 하지 마라. 내가 얘기하겠다. 이분들은 옳은 말 하고 있다. 이랬다면 그 모습이 진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우리 대통령도 만약 경호원들이 혹은 경호하시는 그 뭐 감독자라 그래야 되나 높으신 분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지금 국회의원에게 입법기관에 이분에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한마디 해주신 게 맞았다고 저는 봐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어떤 뭐 여야 지도부 뭐 5당 대표 모이는데 그 주변에 있던 시민이 막 제지에도 무릅쓰고 다가와서 뭔가 호소하려고 네, 막 자기 그러는 말을 장면, 전달하려고. 네, 그런 장면도 봤고 그게 스텔라 데이지 실종자 가족들이었어요. 뭐 최후의 수단이 이제 날아가고 호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그 광경도 봤었고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삭발투쟁 또 하고 계시고 예. 이미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고 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싶지만은 오히려 측은지심이나 어떤 그 상호 공감의 정치는 더 지금 황폐화돼 가지고 네. 어떨 때는 세상이 꽉 막혀 있는 이런 느낌이 들죠. 나는 강성희 의원이 참 잘했다고 봐요. 네, 네, 이번에 참 잘하셨어요. 내가 당은 다르지만은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강성희 의원이 소리도 막 질렀고 대통령을 위협했다. 손을 뻗어서 자기 쪽으로 당겨가지고 손들 놓지 않았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매우 위해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단 입틀막을 당했고 그다음에 사지가 번쩍 들려가지고 나가는 과정이었고 네. 손은 이미 그 전에 놓았던 상태였었고 근데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막 어떤 분은 뺨도 맞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해요. 이 강 의원이. 네. 서로 지금 양쪽에서 얘기가 좀 다른 상황인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입을 틀어막았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하는 게 일단 다 입을 틀어막는 거 아니에요? 언론 탄압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경호에 어떤 내부 규정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과거에 입을 노무현 틀어막는 게? 대통령 추모식 때 네. 백원우 의원이 저 이명박 대통령 맞아요. 앞에서 고성을 지르자 바로 입부터 틀어막잖아요. 그때는 사진은 안 들렸지만 그렇죠. 그때는 안 그랬죠. 입을 틀어막혀서 끌려나갔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그 대통령한테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 일종의 어떤 그렇죠. 샤우팅.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메시지 전달이 있을 때는 네. 이거는 위해로 본다는 말하자면 경우의 기준이 있는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기시감이 저는 들어요. 전에도 저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주로 그때 이명박 때도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있는데 오히려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이 팽목항해를 내려갑니다. 네. 그때 그 유진이 아빠 그 단식 투쟁하신 네. 그 유족이 이제 단상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소리를 치죠. 거기에 약간 비속어가 들어갔어요. 이제 딸을 잃고 그런 어떤 그 경황이 없는 와중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끌려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유족이니까. 차라리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그때 좀 잘했다.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히려. 아니, 내려간 건 잘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러고 끝났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후로 다시는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반박근혜 색깔로 급격히 돌아서게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후로. KBS에 간 이후부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차마 끌고 나가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서 대통령이 어떤 그 정서적 거리를 둬버리더라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 이명박, 박근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보는데 이 그 어떤 아픈 사람들을 가서 손잡아주고 만져주면서 그래도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다른 보완 기제가 있냐? 네. 없거든. 없어요. 없어 이게 기자회견도 안 한대잖아요. 예, 없어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소통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뭐 문재인 대통령 때 소통 안 했다고 막 그렇게 비난을 하시더니만 본인은 정말 소통을 안 하시고 아니 저는 지금 내고. 뭐 용산 뭐 용화대라고도 하고 용궁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지금 용산이 농성장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바깥에 하고 차단되면서 안에서 자기들끼리 뭔가 또 할 게 없어. 농성밖에 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러네. 옛날 청와대 점점 고립되고 갖춰져가는 박근혜의 길이 자꾸 떠오르는 건 저만의 느낌이냐. 네. 이런 면에서 조금 이제는 뭔가 하면은 공기방울 같은 물속의 공기방울 같은 자기 세계에 서서히 갇혀있다. 버리는 형국이다. 예. 이런 것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말 본인 정치하려고 나선 사람처럼 보입니다. 당을 잘 이렇게 추슬려 가지고 총선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 당의 당 대표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냥 개인적인 개인기만 지금 계속해서 시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어제 택배를 컨셉으로 해서 총선 정책 홍보에 나섰어요. 네. 근데 이게 2017년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구매한 공약을 문재인 후보가 배송한다. 뭐 이렇게 문재인 1번가 그때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정책 그러니까 홍보 이 영상 전략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랑 지금 비슷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쟁이 아니에요? 따라쟁이? 글쎄 뭐 본인은 몰랐겠지. 아이 그거까지 뭐 예. 예. 뭐 주변에서 누가 뭐 표절을 했는지는 몰랐겠지 그랬는데 아니 좋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정책 발표할 수도 있고 좀 자꾸 이렇게 좀 다이내믹한 어떤 이미지를 갖겠다. 나 이해가 가요. 근데 문제는 되게 잘 말입니다. 어울리는데요, 근데 오히려 저 복장도. 저기 문제는 말이에요. 네, 문제가 뭐예요? 배달 라이더들 전원 다 그 비정규직 일용직인 거 아시죠? 특수고용직이라 그래. 그렇죠, 특고죠, 특고. 예. 그러면 뭐냐면 노동자 신분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 저 쿠팡에서 과로사 사고 연말부터 계속 들린 거 기억나시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점점 그 노동 조건이 열악해지는 건데 조선일보에서는 월 1,000만 원 받는 택배 이렇게 좋은 노동자. 직장 받냐 이런 식으로 기사는 나가니까 그렇죠, 외국에서. 전혀 다른 이미지와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작업장에서 택배 물품 분류에서 과로사주로 일어나잖아요. 네. 예, 물품도 자기가 분류하고 배달도 자기가 해야 되고 이거 공짜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수 고용직으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신종 고용 형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동관이 뭐냐? 근데 지금 이 정부의 노동관은 뭐 주 120시간 노동, 에다가 그것도 또 만들어 놓고 발표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그 과로사 1위 국가가 이런 어떤 그 택배 문제를 얘기하려면은 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얘기할 게 아니라 안전망을 얘기해서. 그렇죠. 노동시장에 그 종사하는 그분들의 목숨을 제대로 지켜주면서 뭔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사태에서 문제의 본질을 보는 것이냐. 네. 지금 집배원들 다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과로사 문제 그거 도대체 몇 년 된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다가 지금 뭐 이런 어떤 민생 문제 이야기하는 거는 난 이해는 가는데 네. 좀 제대로 문제의 본질을 얘기하셔야지. 맞습니다. 지금. 자,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행보가 서서히 한계에 지금 다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 뒤에 3류 기획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또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잘 때리고 있어요. 그 지난 15일에 정의당 얘기 한번 해볼게요. 류호정 의원이 정의당 탈당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탈당 하진 않은 걸로. 네. 예, 원래는 오늘 한다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금요일. 아니 금요일은 당기위 출석한다 그랬지 금요일 탈당한다고도 그것도 얘기한 아니에요? 적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오늘 그 회의가 있으니 자신의 입장을 거기서 밝히고 자기는 실제 탈당 행위를 할 것처럼 사실 얘기가 냈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징계 심의하는 당기위에 가서 뭔 설득을 한다는 거야? 하여튼 본인은 뭐 얘기했으면 기회도 안 됐다는 이것저것 거예요. 끄집어들었는데 네. 저번에 기자회견 탈당 기자회견은 뭐냐 하면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하도 언론에서 얻어 터지니까 네. 일단 그걸 급하게 막아보자는 심산이 있었을 것 같고 이미 새로운 선택은 창당을 한 정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적이 정의당에 있어서 거기에 당직을 못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호정 의원 하는 일이라고는 새로운 선택이 정론관 기자회견할 때 예약을 해준다든가. 그렇죠. 장소 비교. 뭐 이런 거지. 축사도 안 시켜줘요. 사진에 나오는데. 근데 저 솔직히 이거 좀 그러긴 한데 금태섭 의원이랑 뭐 이렇게 좀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선택. 네. 금태섭 의원도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류호정 의원의 이런 태도를 보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좀 싫을 것 같은데. 아니 그쪽에서도 탈당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그러니까 올바르지 본인이 않거든요.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당에는 현역 의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석이 있으면은 일단은 좋죠. 네. 보좌진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얻어맞고도 저거를 정리를 못하는 그 새로운 선택 보면 나는 정의당보다 그 당이 더 걱정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당 나중에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니 어떨지 우리가 모르지만. 네. 사실 유호정 의원을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게 국회의원 되고 비례 1번 발표하나자 국회의원 2석 손해봤습니다. 그때 청년표 다 날라갔어요. 그렇죠.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높이려고 한 건데. 그런데 지금 그런 그 부정적인 효과를 새로운 선택도 고스란히 정의당의 길을 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는 오히려 그 당이 더 걱정된다. 맞아요. 여기야 탈당에 나가면 좋죠.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건데 네네. 본인은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제3의 권력이 되겠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산업화 민주화 이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 정치를 하실 겁니까? 우리가 겪어봐서 아는데? 네. 진하게 겪어봤는데? 맞습니다. 자, 어쨌든 새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당면과 어울리지 않는 구태의연한 지금 정치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안타깝다 이 얘기 드리고요. 최상병 외압 의혹 수사는 공수처 네.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군 인권센터에서 통화 녹취록도 공개도 하면서 뭔가 새로운 뭔가 좀 흐름이 달라지고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군 검찰에 의한 박정원 대령 수사와 공수처에 의한 최상병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수사 두 갈래였죠. 두 갈래. 예. 근데 이번에 공수처가 그 국방부의 법무관리관 이재훈 법무관리관 이분이 네, 이제 법무관리관. 박정원 대령한테 직접 외압을 행사한 분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이 사람은 현역 원스타 군인입니다. 근데 장관 보좌관을 하면서 장관의 지시를 왜 그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가서 해병대 사령관한테 문자로 혐의자 빼고 뭐 저기 무슨 혐의 뭐 검찰 이첩 이런 게 아니라 징계 정도가 어떻습니까? 지가 군사보좌관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병대 사령관한테 문자 전달한 그 장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가지고 자료를 확보하고 또 이제는 본격적인 최상병에 대한 외압이 있었느냐를 네. 수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수처 수사가 또 느려 터지기로는 유명하잖아 이게. 보면은 하여간 뭐 이제 사건 잊어버릴만 하면 그때 수사한다는 데 아니야 여기가. 아우, 저는 정말 공수처 생각만 하면 정말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너무 짜증납니다. 예. 예. 이게 작년 7월에 터진 사건인데 빠르네. 참 빨리도 하시네. 이거 문제적 얘기인데 지금 5개월 지나서 공수처에 고발된 지 5개월 만에 이제 첫 번째 행동이 나온 거예요. 이미 작년에 가을경에 12월, 11월경에 공수처가 경북경찰청에 가서 네.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첩한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구두 진술도 다 받고 왔거든요. 네. 그동안 또 서너 달 놀다가 그다음에 놀다가 빠르기도 하죠.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1월이 되니까 이제 한다는 거예요. 만시지탄 늦었지만 제대로라도 좀 해라. 그런데 그때 공수처에 진술했던 그 경북경찰청의 강력수사대 수사요원들의 네. 해병대 수사단하고의 통화 녹취 기록을 군 인권센터가 또 까버린 거예요. 하도 공수처가 안 하니까 이제 시민단체가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네. 통화 녹취록 다 깠어요. 예,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 해병대 수사단하고 통화한 경북경찰청의 네. 수사관이 이거 완전히 해병대하고 공감의 정서를 노출을 시킵니다. 네. 진실이 이렇게 왜곡될 줄 몰랐다. 이렇게 세상이 무서울 줄 몰랐다. 이렇게 해병대 수사관이 얘기하니까 최모 상병이 거기로 가면 수사해 달라는 당부에 대해서 경북경찰청 팀장이 흐느끼는 소리로 알고 있다. 아이고. 알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공수처장도 바뀌고 지금 남아있는 검사도 2명밖에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최상병 사건이 제대로 좀 진실이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북한 지금 열차 전복 사고 나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이게 이번만이 아니라 그 전에는 뭐 수천 명도 죽었다는 얘기가 열차 사고 나와요. 가끔 나죠. 네, 자 그런데 그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아니 내가 보니까 네. 이 정부가 1월 들어가지고 주식 공매도 금지 연장,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네, 폐지. 그다음에 자산은 50억 이상 보유자한테까지도 개인 종합 계좌 관리 자격 부여. 네. 부동산과 주식 띄워 선거 치르려고 별의별 정책을 다 쏟아냈어. 아니 근데 정말 찐 부자들한테만 혜택가 돌아가는 정책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약간의 그 흘러 넘치면 니들도 찌끄레기 네, 먹으라고 조금. 해서 네, 이랬는데 네. 다 주식값 올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7% 떨어졌습니다. 안 돼. 아니 아무래도 안 돼. 7%가 이게 뭐냐면 폭락이에요. 그렇죠. 폭락입니다. 외국인들 하루에 7조 원씩 팔아줬겠어요? 그게 북한 이유가 첫 번째로 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뭐 상속세도 폐지해준다, 완화해준다 이런 얘기 했지만 사실은 오히려 대통령의 이런 정책 할 때마다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신원식 국방장관이 네. 1월 5일 날 영국 BBC에 북한이 총선 앞두고 큰판 벌린다. 제2의 천안함 사건이 일어날 거다. 미사일을 쏠 거다. 이래 전 세계의 한반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자기 입으로 홍보하고 다녔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전문가들이 저기 한반도가 6.25 전쟁 이래 가장 위험하다. 동북아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무서워요.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무서워요. 자기가 원한 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직후에 1월 17일에 주식이 대폭락을 하니까 이번에는 또 평화주의자로 돌변해가지고 저기 미국 학자들은 과장했다 이거예요. 네. 아니 그 과장을 한 이유가 본인이 근거 제시를 해놓고 그러다 주식이 왕창 떨어지니까 대통령실에서 한마디 들은겨. 아. 저기 아니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연일 잘 발표한 정책 다 물거품 됐어. 그거 국방부가 뭐 제대로 하는겨 이 소리 하나 듣고 이번에는 또 전쟁 위협은 가장됐다고 또 떠들고 다녀요. 아이고. 주식이 떨어지니까 국방부가 평화주의자로 바뀌어. 내가 말이 되나? 네. 정말 이해가 안 그러면은 갑니다. 언제는 저 대통령 눈치 봐서 쓸데없는 강경 발언 하더니 네. 이번에는 또 민심이 주가 폭락에 그러니까요. 무서우니까 네. 이번엔 또 이 눈치 봐느라고 평화. 그럼 북한이 그 사이에 변한 게 있냐? 없어요. 군사적인 징후가 있냐? 도발하려는. 없어. 아직 근거가 없어. 네. 그런데 이렇게 말만 갖고 이 사람들 경제와 안보를 다 말아먹을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너무 걱정하고 있고 너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차라리 네. 주식값이 떨어지고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안 가야지 전쟁 위험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걱정까지 합니다. 네, 이게 있을 수 맞습니다. 있는 일인지 참 이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지금 말씀 듣고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벌써 막 시간이 다 돼서 대충 죄송스럽습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의원님 그러니까 좀 그러네. 전 의원님. 네. 뭐 아무렇게나 부르세요. 그럴까요? 네. 네. 달마대사님. 네. 네. 요즘에 아주 그냥 정치권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탈당 선언했고요.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 협력하겠다 이랬습니다. 우선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그리고 탈당의 변 어떻게 보셨습니까? 탈당의 변이 이제 양당 기득권 구조 청산인데 제가 구구절절이 옳은 말을 그분이 한다는 거에 대해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요? 원래 그 말은 정의당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낙연 총리는 민주당에서 거의 30년, 그럼요. 국회의원, 모든 도지사, 국무총리, 당대표. 어. 그 당에서 걸을 수 있는 꽃길의 가장 이상적 경로를 걸어오셨거든요. 게다가 어대낙이었어요. 어대낙. 맞아요. 어차피 대통령은 이낙연이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민주당의 지지를 많이 받던 분이에요. 근데 이 양당 정치의 가장 큰 수혜자가 나오면 양당 정치를 비판해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가요. 과거에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런 호남 분들이 나와가지고 양당 정치 비판하다가 그 양당에 다시 민주당에 다시 들어가니까 들어가죠. 그 얘기를 또 안 해.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그 탈당하면 의뢰껏 써먹는 말인데 양당 기득권을 못 누려본 정당이 그 말을 하는 거지. 그렇죠. 아니 이분들이 그러다?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사실은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좀 억울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라든가, 네. 최성 고양시장이라든가, 네. 아예 삿바도 못 잡아보게 하고 경선에 그냥 문턱에서 네. 내차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저는 민주당도 조금 정신 못 차린 거 아닌가. 네. 일단 공정하게 경쟁은 하고 네. 그 다음에 떨어뜨리든지 말든지 하면 되는데 이런 걸 보면은 조금 그 폐해를 제가 양당 정치의 기득권 정치의 폐해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를 한다든지 당사자가 이러면 난 이해가 가. 네. 근데 무슨 양당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 왜 양당 기득권? 그러니까요. 무슨 피해자처럼. 난 그게 좀 불편하고. 네. 그래서 너무 말이 훌륭하고 좋아서 불편하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왕 이 얘기가 나왔는데 탈당 선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써부터 이제 그 이준석 대표하고 전 대표하고 비밀 회동도 했고. 근데 미리 찍어놨대요, 또. 예. 그 채널A에서. 참.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지금은 이제 탈당은 이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만은 지금 정치가 재편되는 핵심 키워드는 네. 어떤 연합들이 결성되느냐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이낙연, 이준석
빅텐트가 연합이 결성되느냐 마느냐. 네. 그러면 이거에 맞서서 민주당발 민주대연합이 결성되느냐 마느냐. 또 뭐 정의당 또 녹색당이 선거연합 신당을 하느냐 마느냐. 네. 그런데 이런 건 큰 연합이고 크게 연합을 다시 한번 짜자는 거고 작은 연합으로 들어가면은 네. 뭐 열린우리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하는 연합 결성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정의당, 녹색당이라든가 네. 이런 또 작은 연합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연합을 먼저 하고 그 바탕 위에서 큰 연합으로 나가는 경쟁이 붙은 거예요. 네. 그게 제3지대 빅텐트론과 민주당발 민주대연합론에 이 두 개의 프레임 경쟁이 되는 거거든요. 네. 무엇이 더 이 전국의 주도권을 행사할 것이냐 그러는데 제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흐름을 조금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이 제3지대 열풍이 저기 이낙연 신당 지지율 10%도 안 된다. 이준석하고 합쳐봤자 20%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걸 자꾸 공격하고 저평가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무당층 중에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두텁습니다. 지금 여론층이. 네.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정치의 어떤 그 수요가 있을 때 공급자가 나서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국민의당 돌풍도 받고 네. 안철수 돌풍도 받고 그랬는데 일시적으로는 충격을 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결국 민주당 지지층, 확고부동한 민주당 지지층이 있고 확고부동한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중도층이 있을 거잖아요. 네. 중도층 중에도 민주당 성향의 중도층이 있고 국민의힘 성향의 중도층이 있고 아무 성향이 없는 중도층이 있어요. 저는 이낙연 플러스 이준석이 만약에 같이 당을 합쳐서 만든다. 그러면 그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표가 좀 많이 가고 대신에 각각의 그 전신이었던 당에서 옮겨오는 표는 그렇게는 안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맞아요. 자, 근데 어쨌든 양쪽이 다 동일한 퍼센테이지, 비슷한 퍼센테이지로는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중도를 얼마나 많이 얻어내느냐가 이번에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지기 전의 싸움이었다고 치면 이제는 새로운 신당들이 많이 생겨나면서는 어떤 싸움이 되느냐? 각각 지지하는 당의 결집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그들이 나가면서 내보낸 명분이 이준석 신당은 그래도 명분이 좀 있어 보이지만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는 명분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막 갈 것 같지는 않고 뭐 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은 가겠지만 플러스 중도에서 이낙연에 지지한 사람들이 조금 붙겠죠.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이낙연 신당하고 선을 긋고 혼자만 있으면 위험해서 안 될 수 있고 결국 이낙연 이준석이 붙으면 시너지가 날 수 있는데 그마저도 국민의힘의 성향이라든가 좀 젊은 층에서 정말 정치가 지긋지긋하다 이런 사람들이 갈 가능성이 있는 거라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좀 적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적게 순수한 사람들만 남고 그런 걸 일으키거나 그런데 좀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서 오히려 그 당이 좀 분란이 많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나는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 말은 일단 맞은데 맞는데 뭐냐면은 이제 이게 대만 총통 선거 비슷해지는 거예요. 네. 그거 완전히 3파전이잖아요. 민진당, 국민당의 피로를 느낀 그 표를 제3후보가 다 흡수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3시 5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루고 이제 13일 날 발표가 나겠죠. 네. 근데 지금 양당 정치에서 사실 정치라기보다는 전쟁에 가까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피로감이 우리가 대만 못지않아요. 정의당 여기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만약에 그 둘이 합친다면. 아니 제3지대론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에 바로 제 말은 정의당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걱정하는 게 뭔지는 알겠지만 정의당이 여기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의당은 자기 스탠스를 유지할 거란 말이에요. 진보당도 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용해인 의원의 그런 당이나 용해인 의원과 같이 하려는 뭐 조국신당 같은 경우도 여기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요 한 축은 또 한 축대로 있는 거예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해처무여당이 이준석과 이낙연처럼 그렇게 서로 완벽하게 달랐던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서로 욕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초반에는 반짝하겠지만
나중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양쪽 당에서 공천 못 받고 양쪽 당에서 뭔가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과연 그게 제대로 된 효과를 내리겠냐? 처음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점점 가면서 동력도 떨어지고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문 병원님이 댓글에 신당 연합하면 잡당됩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박종진님도 해참모야당 초반에만 반짝반짝하다가 막판에면 양당 프레임으로 소멸될 겁니다. 이런 얘기도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도 심각한 심각은 한데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소선거 구제에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1당하고 2당에서 사람이 뽑히지 3당에서 못 뽑힌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의석수를 못 가져간다는 거죠. 게다가 정의당이 지금 어쨌든 유호정 때문에 어쨌든 6명, 5명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의원님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5석, 6석에 있는 거면 3번을 달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준석하고 이낙연이 하는 신당이 자기네가 3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현역 의원이 나가줘야 되는데, 거의 합류해줘야 되는데, 허은하 의원 벌써 빠져버렸죠. 의원을 내보냈으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이 원칙과 상식이 이 사람들이 들어가주냐 안 들어가주냐가 매우 중요하고, 추후에 현역 의원이 또 얼마나 가냐가 중요한데, 제가 듣기로는 김정민 의원도 이낙연 신당하고나 같이 안 할 텐데, 이런 얘기 벌써 나와요. 그러면 나는 그분들은 3번 못 받아. 그러면 4번?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룸이 3개 정도밖에 안 비어 있는데 그 룸 3개를 못 채울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현역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총선 뭐 전후해가지고 의석수는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다만은 기호 3번은 뭐 간당간당 한다고 보고. 그렇죠. 그건 몰라요. 사실은 정의당도 지금 사법 리스크가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 분.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이 부분은 좀 판단이 어렵다. 근데 지금 그렇게 정치가 양당 정치는 일단 무너지는 게 한국 정치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고. 그리고 지금 병립형 얘기가 쑥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건 이제 다당제 유리한 환경이 서서히 조성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연합이 결성되느냐. 지금 민주당도 급해졌어요. 이제 다음 주면은 대연합 제안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민주당에서? 누구에게? 아니 뭐 많잖아요.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이런 데가 주요 타겟이 될 걸로 보거든요. 내가 듣기로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민주당한테 같이 연합하자 이랬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럴 뿐이 아니래요? 그분 성향이나 그분의 지금도 고양시에서 아주 개고생하고 있는데 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해보자고 지금 그래서 발등에 불 떨어져서 그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확실히 가짜 정보입니다. 가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상은 할 수 있는데 그 제안을 정의당에서 먼저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이중대론 때문에 이 트라우마를 겪고 얼마나 시달렸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 얘기하면 당내 변절자 소리를 듣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것도 민주당 발로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고민의 수준은 딱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연합이 먼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지금 정치의 선거판은 어떤 연합체가 출연하는가가 키워드가 됐다. 거기에다가 보십시오. 또 이렇게 4분 5열 하는 듯 하면서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 반대하는 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은 하지만 공조도 해야 되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반윤 광범위한 연합의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건 해야죠. 그러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럴 일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혁신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고. 그렇죠. 혁신해야죠. 그다음에 이왕 병립형을 포기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선거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연합을 만들 것인가. 이건 내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안 그러고 있다가는 이거 전국 주도권 다 뺏길 거예요. 병립형은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거고 민주당은 현재 있는 준연동형이나 연동형 간다고 지난번에 정의당으로 약속했던 게 있기 때문에 원래 그쪽을 지키려고 했었었죠. 그건 비공식이고. 근데 어쨌든 내가 중요한 좀 건 성급하게 깐 거고. 그리고 아직 이도저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하셨으니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관여할 영역이 남아있다는 뜻이지. 당론이 아직 없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단지 병립형 얘기가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연합의 여지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아니, 병립형이 되면은 추가 탈당자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걸 걱정하는 거죠. 예컨대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지금 3명으로 그쳤는데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안 갈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그게 바로 당내 문제 때문에 그러고 오히려 대연합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도 해봅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자기는 강남 8학군 출신이지만 난 전국구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다니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대위원들이나 아니면 뭐 인재 영입된 사람들이나 전부 다 좀 이상하다 잡음이 계속 나와요. 게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발탁한 인사들이 계속해서 설화나 이 인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 부산에 1박 2일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거 유심히 보는데 계속 쏟아내는 게 이제 개발 공약이에요. 그 산업은행 또 이전이 있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물량 공세를 해대고 그다음에 이제 공중전으로는 윤 대통령이 연일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네,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여기에 지금 민심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지만 내심 저는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요. 사실 세금 깎아주고 돈 뿌려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다. 싫어할 당사자는 없어요. 나라 곳간이 거덜나서 문제지. 그렇죠.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뺏긴 것도 세금 요인이 가장 커요. 그럼요. 부동산 세금이고. 예.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맞서면서 내 지갑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불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융투자소득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완화라든가 또 이제 취득세 완화 뭐 종부세, 이런 거. 종부세. 양도세 이제 그 주택 다가구 보유자들 그거 안 따지겠다는 거라든가. 자, 이거 보십시오. 이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게 포퓰리즘 정책에서 가장 효과가 크고, 그다음에 한동훈이 이제 그걸 뒷받침을 하는데, 부산 가서 그 산업은행이 민주당 때문에 이전 못한다. 이거 하나로 부산의 지역 신문들 도배를 했다고. 네.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이렇게 엑스포에서도 실패하고 이 국정을 거의 파탄으로 몰고 가지만 네. 남은 카드는 저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연고 강조라든가 이래가지고 전형적인 그 보수의 어떤 능력주의, 욕망을 자극하는 정치에 편승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네. 자꾸 내가 뭔 얘기하면은 상대방을 과소평가하는데 이러다가 총선 때 크게 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제가 보기에는 부산 민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부산에 서울대 헬기 탑승 전원 논란으로 그냥 네. 항몰시키고 경찰청이 수사를 뭉개고 그다음에 그 뒤에 뒷받침되는 개발 공약들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부동산 때문에 대선이 뒤집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맞아요. 이거 과소평가하면 안 돼 이거. 맞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공약에도 물론 관여를 했겠습니다만 공약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대책 발표 이런 거에 이런 그 민심의 흐름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이 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전략을 세워서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소한 설화나 이런 거는 뭉개고 갈 가능성이 좀 그건 있고요. 뭉개는 거죠. 네. 뭐 김구 선생 박은식 그러거나 발언이라든가 말거나. 뭐 네. 여성 비하라든가 뭉개는 거죠. 네. 한동훈 특징이 뭐냐면 분리하면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프레임 전환시키고 딴 얘기하고.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도 보겠습니다. 조태영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지난번에 총리처럼 해외 석유기업으로부터 엄청나게 임대료를 받고 해병 순직 사건 외압에 관여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지금 들어온다는 거는 결과론적으로는 이 국정원이라고 하는 기구를 전부 다 대통령한테 바치겠다 뭐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맞습니까? 뭐 이미 1000명 이상 잘랐고 그렇죠. 거의 초토화돼 가지고 2년째 식물 기관이 돼버린 그렇죠. 저거라고. 뭐 부산 엑스포다 중요한 뭐 행사가 있을 때 하나도 정보 보고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또 수사기 그런 것들을 또 대공 경찰로 수사권 부활하고. 경찰로 또 넘긴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공 수사권은 찾아오겠다는 거죠. 대공 사건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국정원은 이 정권의 절반은 잃어버린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마약 수사는 또 조작을 한 게 국정원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번에 카페 사장 그거 해가지고 괜히 지들도 마약 수사에 뛰어들어가지고 망원을 통해 가지고 조작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상들을 보면은 네. 조태영이 수습할 수 있는 국정원이 아니다. 이미 너무 망가졌다. 이 양반이 외교관이고 굉장히 성격이
조용해서 카리스마가 없어요. 네. 그러는 가운데서 뭐 미국의 그 엑슨모빌에다가 이번에 호주은행까지 거액 임대료를 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에 빌려만 주면 거액 임대료가 월 1,000만 원씩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돈이죠. 월 95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예, 진짜 이런 거를 보면은 이 네. 정권이 이제 크게 보면 주가 조작, 부동산 해가지고 재산이 급격히 늘어난 사람들의 거의 재테크 귀재들이 모여도만 아무나 이렇게 털어봐도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요. 아무나 털어봐도 이게. 참, 요것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규정하고요. 유사시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리겠다 이런 얘기 했고요. 김여정은 오히려 야 대통령 윤 대통령 좋아 고마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더 지금 잘 나가고 있어. 문재인 너무 까다로웠어. 상대하기 힘들었어. 이랬단 말이죠. 김 위원장이 주적이라고 말하니까 우리 정부는 구태의한 전술이다. 말 장난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주적 얘기 우리가 먼저 꺼냈어요. 우리가 먼저. 장병 정신교육교재 그거 얼마 전에 미친 얼마나 사람도 가지고 있어. 미친 사람. 그리고 국방부 장관. 남한의 적도 있다는 거 아니야? 한술 더 떠서. 남한의 적이요? 사회에서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라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난과 3대 세습에 침묵하는 사람들이라고. 네. 이제는 말 안 해도 간첩으로 내몰릴 판이야 이제. 그러니까요. 그 3대 적을 제시했잖아요. 우리는 한술 더 떴죠. 그러니까 어쩌면 남북한 정권에 이렇게 죽이 탁탁 맞아 떨어집니까? 아주 서로 주적이라고 삿대질하는 꼬락서니가 이걸 바로 적대적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중요한데 너무 무서워요. 이러다가 진짜 다들 좀 이상한 방식으로 국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오히려 서로 간에 막 총불이 겨누고 전쟁 같은 거 막 쉽게 일으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는 사람들도 같아요, 솔직히. 이제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다음번으로 아마 대북 전단, 그 삐라 살포하는 거 네. 이런 게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삐라? 어떻게 해요? 풍선에 실어가지고 또? 또 그 소동 날 가능성 높고 단속을 느슨하게 한다거나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확성기 방송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고 접경 지역 생지옥으로 변합니다. 거기가. 좋아요. 이거 국정원이 지금 하마스의 한글 표기가 있는 무기 사진을 공개하면서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에 쓰고 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북한이 신형 근거리 탄도미사일 이걸 러시아에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어요. 네.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 됩니까 이게? 역시 이제 북이 그 악의 어떤 그 전초기지라는 이런 어떤 그 이야기인데 사실은 북한 무기가 갔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경로로 갔는지는 모르는 거죠. 네. 국제 무기 시장이 암 시장으로 형성돼 있는데 레바논 그 헤즈볼라가 거기 국제 무기 암 시장의 메카예요. 전 세계 무기는 다 와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디다 팔아도 그걸 또 다른 데다 팔고 이란에 준 게 레바논으로 건너가서 헤즈볼라 손에 갔다가 하마스 손에 갔다가 이거는 이 어떤 신경망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급의 이 공급망은 모니터링이 불가능해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전쟁 나는 거 아니겠죠? 우리요? 아니 글쎄 자꾸 저렇게 하다 보면은 뭐 좀 최악의 사태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런 무도한 애들의 정권이 위험하기까지 하다니까. 정말 속상하고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소개를 잘해 주셨습니다. 네. 달마대사, 진보의 달마대사. 네. 근데 약간 달마대사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노자 분위기도 나고 좀 도교 분위기도 나고 뭔가 조금 세상에서 해탈한 분위기도 좀 나고 막 그러거든요. 아니 당태종 때 그 당태종 맞나? 거기 인도인 다르마라고 있어요. 다르마, 그렇죠? 그 사람이 중국에서 달마라고 부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소림사에 들어가 9년간 면벽 수행을 했거든요. 그때 당나라 황제도 안 만나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으킨 중국 사회의 정신혁명, 네. 이걸 통해서 세상을 보는 스케일을 만들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예요, 달마대사의 가치관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승의 그 하나의 어떤 위상을 세운 것이죠. 뭐 제가 뭐 그거 뭐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그 불교가 원래 마음을 다루는 그 종교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선승의 어떤 면모를 세웠다. 그 육조 해능이라든가 삼장법사, 현장법사하고 이 계보로 이어지는 그 위에 있는 어떤 그 중국 선종의 효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에 와서 조계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도노점수, 교회별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야. 네네. 달마대사는 불법의 교리보다는 참선을 중시하는 종파인 선종. 그게 바로 교회별전. 네, 그렇죠. 깨달음은 경전 밖에서 온다. 그러니까 무술보다는 참선과 깨달음이 되게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한 면벽 수행하면서 이제 무엇이 올바른 도의 길인가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하시고 이랬다는 겁니다. 참고로 전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도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하죠, 제가. 맞습니다. 근데 천주교 신자이신 분들이 사실 저도 천주교에서 세례도 받았습니다만은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심이 넓고 서로 배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진복의 달마대사 우리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현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이 되고 처음 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워낙 흉사들이 많아서 맞아요. 왠지 그 인사가 좀 실감이 안 나네. 아, 그래요? 그러면 구정 때 다시 할까요? 글쎄. 자, 어쨌든 새해에 특별히 세운 목표가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올해는 이제 특검연대의 힘으로 총선을 돌파하는 그렇죠. 새로운 야권의 이 모처럼 부활한 완벽한 공조. 네. 그 야권의 표가 한 표도 이탈하지 않고 특검을 성사시켜낸 이 특검연대야말로 제2의 탄핵연대다. 이 특검에서의 보여준 강철 공조가 네. 정치를 결국은 바꿨다. 그 뒤로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회귀한단 말이 쑥 들어간 거고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는가. 병립형 안 갑니다. 아, 그래요? 전 100% 확실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하도 그러니까 우린 약속을 지키고 싶으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정도 아니었어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다 특검에서 보여진 하나의 연대의 힘이 맞아요. 이게 정치를 바꾸는구나. 그래서 이 특검 연대는 4월 총선 이후에 80%의 다수파 연합으로 바뀝니다. 아, 좋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때 국민의힘에서 대량의 이탈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김건희 특검은 총선 전에 재의결을 시도할지 몰라도 네. 공천에서 떨어진 국민의힘 의원이라든가 소신 있는 의원들은 이제 그때 모처럼 소신 투표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고, 그 다음에 최수근 특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4월에 상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윤 대통령 특검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윤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진실을 덮고 뭐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죠. 알기로는. 그런데 최수근 상병 특검은 총선 이후와 5월 말 사이에 의결이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때 보라고. 이 의원들 표심이 어디로 가겠냐고. 그러네. 거기서 출마조차 못한 의원들이 숱하게 앉아서 이거 표결하는 거거든요. 공천에서 잘린 의원들. 국회의원 회기가 언제 시작하는데요? 5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에 총선이 있어도 5월 달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중간까지는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의석을 차지하고 앉아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떨어진 사람들이라던가 공천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라던가 또 양심적인 사람들이라던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투표 행위를 할지 보면 알 수 있겠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부부 특검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하나는 김건희 남편 특검, 하나는 부인 윤석열 특검. 그게 4, 5월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때 이탈표가 나오면 과거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60표가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쪽에서 243표, 즉 80%의 찬성으로 갔거든요. 지금 이 시나리오는 이번에 특검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어떻게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4월까지 이어지는 전국은 그 특검 연대가 성사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도 거기에 일부가 동참하는. 이렇게 되면 정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바로 탄핵 연대로 진화합니다. 일단 정의당하고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 연대를 확실히 했고 이탈표도 없었었고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니 그 이후에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가지고 200석을 넘기냐 마느냐 이제 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예,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현재 민주당하고 정의당과 다른 당들이 합쳐가지고 힘을 보여주니 예. 사실 지금 말씀하는 것과 같이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아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지금 저기 이준석 신당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검에 더 적극적입니다. 응. 그 그 사람들은 천하람 저기 그 위원장 언론 인터뷰하는 거 보세요. 묻지도 않는데 사회자가 저 특검 강력히 찬성입니다. 찬성입니다. 아예 더 치고 나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유독 이 특검권으로 고립되는 건데 그 안에서 이탈표가 조금만 나와도 사실은 한 19표만 나와도 그렇죠. 재해결이에요. 200표 나와요. 그렇죠. 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 아니야? 내일 아침 9시인가? 오늘인가? 9시에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네. 즉각 망하는 길이거든 그게. 숙고라도 안 하는 모습을 숙고라도 좀 하면은 그래도 고뇌를 하고 있구나 이러는데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뭐 저 면전에서 그냥 문전박대해서 그냥 아주 개소리 취급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럴 때 국민들이 모멸감을 느끼죠. 그다음에 저기 정말 이래도 되나? 이런 어떤 그 회의감이 국민의힘에서 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공천 그거 칼질이 시작돼요. 네. 그럼 뭐 공천 그것도 자기가 직접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나는 뭐 당대표나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은 네. 이게 한국 정체가 분수령회가 이제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박근혜 탄핵 이후에 한 7년 만에 네. 다시 한번 한국의 그 다수파 연합, 이제 중도 합리적 보수를 개혁 진보가 이끌어가는 네. 이 다수파 연합이 다시 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마지막으로 깨진 때가 그 2020년 위성정당 창당 때였어요. 이때 모든 연합이란 연합은 다 깨진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마지막 깨진 건데 그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병립형 회기를 안 합니다. 네. 이 시나리오를 보세요. 이러면은 자 지금 뭐 민주당이 총선을 치른다 어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검연대가 이 총선을 이끌어간다. 더 거대한 판에서 거대한 힘이 우리를 새로운 어떤 역사의 지평으로 지금 이끌고 있다는 네. 이런 인식을 좀 가져주셔야 되고 그리고 줄줄이 대기다. 저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네. 지금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연초부터 불거진 신원식 국방장관에 대한 그 해임 건의 내지는 네, 그거 해야 탄핵안 됩니다. 입장을 네. 지금 빨리 내야 된다.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네. 내야 돼요. 정말 빨리. 그분은 정말 상식 되기 전부터도 사실은 우리가 다 말을 계속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 되고 나서 보니까 더욱더 문제가 심각한 걸 깨달았어요. 아니 신원식 장관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목 따라간다. 그러니까 그 아니, 말도 참 안 입에 되는- 담기도 힘에 거북스러운 그 말을 했고. 하면서 붕짜자 했는데 네. 그 일이 지금 실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러더니 이재명 피습이 그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 그 선동한 대로 선동한 가고 거예요? 있잖아 지금. 아니 직접 시키지 않았지. 그지만은 선동하는 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신현식 장관이 예전에 네. 그 무슨 연단 전광훈 씨였나 무슨 네, 정광훈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 네. 올라가가지고 연단에서 붕짜다 붕짜 이거 하면서 네, 내가 그때 문재인 했단 대통령 말이에요. 목 따라간다 그랬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상하다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다 이랬는데 결국 그게 당시 야당 대표나 뭐 여당 대표다 어쨌든 본인들하고 맞지 않는 대표에 대한 거였다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목을 그게 겨눠서 테러 하는데 선동이지 그래. 아니 그때 뭐 그거다. 저기 그리고 저기 뭐냐 이번에 그 주범 김모라는 주범이 그 태극기 네, 집회도 네. 자주 갔다는데. 그러니까 그 집회에 되게 많이 참석했었대요. 그리고 민주당에 들어온 거는 동선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이게 지금 미국하고 우리 정치가 비슷해져 가는 건데, 자, 이걸 보시라면, 내가 이걸 몇 번 어디서 가서도 얘기를 하는데, 2021년 2월에 미 하원에 폭도들이 난입한 일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때 뭐 그때 트럼프가 행동하라 그런 직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때 모든 미국 언론이 뭐라고 썼느냐. 분노한 백인 노동자들이 쳐들어왔다예요. 그 지금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쳐들어온 사람들이 현직 기업체 임원, 전직 육군 최고위급 장교, 노동자들이 아니라? 전직 교사, 심지어 올림픽 수영 상관왕, 어머. 금메달 3개 딴. 무슨 비긴 노동자요? 가장 미국의 중산층, 그러네요. 그것도 아주 대표적인 성공한 미국적인 사람들이 왔는데, 그래서 외로운 늑대라는 말이 우리가 9.11 테러 이후에 유행했는데, 네. 저는 그 말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요즘은 정치 폭력을 하는 사람들은 배부른 늑대입니다. 배부른 늑대. 예, 너무 정상적이고 법 없이 살 사람들이, 그러네요. 성공한 사람들이 정치 폭력에 뛰어들었어요. 네네네. 이게 지금 이 하나의 어떤 정치적 현상 내지는 사회 운동으로서의 폭력입니다. 그 점에서 심각한 거고, 과거의 사회 루저가 고립돼서 극단적인 폭력을 쓰는 그 폭력이 아니에요. 연결돼 있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들이 폭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그래서 큐어논 같은 음모론 집단이 민주당을 막 쳐들어가고 아동 성매매했다고 쳐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에서의 지금 최근의 폭력의 양상이 굉장히 고학력 내지는 중산층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네. 상황이. 이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외로운 늑대 아니다, 배부른 늑대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봐야 돼요. 좋습니다. 자, 이제 좀 전에 얘기 잠깐 나와서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탈당을 선언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에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허은하 의원은 비례의원이기 때문에 탈당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개혁신당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기의 의원직을 버리고까지 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류호정 의원의 행동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류호정 의원은 같은 비례인데 자기는 끝까지 버티겠다. 정의당에 대해서. 허은하 의원하고 정의당의 이 류호정 의원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보십니까? 보세요. 류호정 의원이 버티는 배경에, 그러면 새로운 선택에서는 이걸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도 큰 데미지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아, 왜요? 아니,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에서도 탈당 권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류호정 의원이 새로운 선택의 행사에 못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아직 당적이 정의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저번에는 왜 같이 금태섭 의원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했죠. 그랬는데, 지금 나타나면은 그 당 지지율 반토막 난다고. 그렇죠. 욕먹겠네. 그러니까 네. 사실 자기들도 고민해요. 그러면은 그 새로운 선택이건 정의당이건 모든 정당은 류호정 의원 탈당이 맞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본인 혼자만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몇 개월 남은 국회의원 임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이유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라요. 왜 그러는 거야, 본인? 이거는 나중에 새로운 선택에도 큰 누가 될 건데.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몇 개월의 의원직 유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이유가 없는 있냐고요. 거야. 그게 뭐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것도 기득권입니다. 아. 그것도 기득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참 무서워졌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허은하 의원은 더 결단력 있게 탈당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네. 자칫하다가 청년 정치가 류호정 류로 엮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차별화 전략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오히려 신당 쪽은 이런 면에서 상승세인데 새로운 선택은 지금 어떤 존재감도 보여주질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그 유호정 효과가 있다. 이 점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류호정 의원도 알 텐데 본인의 행동이 옳지 않고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됐고 여기저기 다 부담만 주고 있다는 걸 알 텐데도 그러네요. 모릅니다. 몰라요? 몰라요? 아니, 모를 수가 있어요?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옛날에도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나 혼자한테만 이러냐 이거. 그러니까 저 그 말 듣고 깜짝 아니, 놀랐어요. 이런 비판받는 걸 차별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건 본인은. 모른다는 거 아니라 완전히 세상을 달리 해석한다니까요. 우리 상식하고는 달라요. 네, 좋습니다. 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 행보 대전 현충원 찾아갔을 때 최상병 생일이었으니 참배 좀 해달라 그랬는데 그거 무시하고 갔고 광주 찾았는데 경호원에 둘러싸여가지고
한번 그 사진 있죠. 막 빨간색 마스크 쓴 경호원들하고 에스컬레이터 타면서 경호 과잉 경호 논란 나옵니다. 엄청나게 몇백 명이 지금 둘러싸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자꾸 봤거든요. 물론 이재명 대표 피습당했기 때문에 경호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건 하지만 본인이 대통령도 아닌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저 모습은 좀 너무 이런데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데요. 정말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예, 저도 뭐 대선 후보 여러 번 수행해봤고 그럴 때마다 경찰에서 근접 경호하는 거 우리가 한 팀이 돼서 많이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 하죠. 예. 근데 저렇게 경찰 다 써붙이고 저렇게 요란스럽게 경호하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검은 양복 입고 귀에 이어폰 꽂고 이러면서 전문성 있게 경호를 해요. 대통령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다가 경찰 이렇게 해가지고 뭐 폴리스 잠바 입고 저렇게 뭐 거의 방탄조끼까지 입은 것 같아 꼭 보니까. 그래도 동료 시민이라고 하던데 한동훈 장관은 동료 아니, 시민을 그러니까. 너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저거는 일종의 어떤 과시욕이지 경호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저기 보니까 한 장관도 뭐 경찰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광주 시민이 두려운 겁니다. 왜요? 아니 이재명 대표 때문에 화가 났을 거다 광주 시민들이. 근데 하필이면 내가 이 날짜에 여기 가니까 보고 받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원칙 없는 경호를 받은 것이죠. 그거지. 아니 누가 저렇게 경찰 5만 군데 써붙이고 경호합니까? 그래 요인 경호라는 걸 저렇게 합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말과는 다르게 좀 겁이 있나요? 겁쟁이 아닌가요? 좀 겁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 뭐 모르죠 뭐 그거야. 그랬는데 일단은 민낯은 곧 드러나게 돼 있고 인간의 도량이라는 것은 이제 저런 어떤 판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국민들 다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 다 안내를 해드리고 보여드리는 게 달마대사 역할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 살인 미수 사건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표를 공격했던 피의자 김 씨가 오랫동안 극우적인 행동을 했고 이쪽에 당적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1년 전 정도에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가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도대체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세 가지 특징, 그 대담 못사망. 두 번째 장기간에 걸친 의도성, 계획성. 네. 대부분 이런 살인 기도범도 검거되면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는데 있었다고 뻔뻔하게 이러는 거. 그다음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 전직 그렇죠. 공무원에다 전과 없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 정치 테러는 진화하고 있다. 옛날하고 다르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점점 고학력 중상층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이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중간 계층을 흔들어 놓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증오범죄, 증오의 확산이거든요. 네. 예, 그걸 정치가 지금까지 구판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증오의 정치가 지금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걸 또 제가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제 전쟁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 제 5세대 전쟁론이라는 데서 나오는 건데, 트랜스, 휴먼. 그러니까 이게 초강력 개인으로 번역되거든요. 한 개인이 국가와 정치와 사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힘이 너무 강해졌다. 네. 인터넷과 미디어와 그다음에 SNS와 정보를 통해 가지고 한 명도 얼마든지 큰 이런 범죄를 기획할 수 있는 세상. 그러네요. 네. 이게 이제 정보통신의 발달 네. 이런 것까지 해서 그 초강력 개인의 등장이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그게 탄저균 테러로 나타났어요. 탄저균 테러. 네. 그렇죠. 그 편지 봉투에 담아서. 그렇죠. 그 한 명이 미국 의회를 다 초토화시켜놨죠.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사이버라든가 또 이런 계획성에 있어가지고 단독성 이런 것들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증오의 씨앗을 정치가 뿌려대잖아요. 그러면은 불꽃이 있는 곳에 휘발유 뿌려대는 격이거든. 앞으로 정치가 네. 엄청나게 비극의 모든 원천이자 출발점이라는 거.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부터.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김종대 전 의원과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너무 시간이 항상 빨리 가가지고 다음에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